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미중 패권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규칙. 오태민 지음. 미어샤이머 교수도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에서 미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유주의가 인간 이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 때문에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세계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전쟁 개전 당시 남한의 방위를 유럽의 방위와 떼어놓을 수 없었다. 즉 한국전쟁은 유럽 한복판에서 소련을 봉쇄하는 전쟁을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8년 스탈린은 서베를린을 봉쇄했다.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소련 점령지인 동독 가운데 있으면서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그러나 동독 점령지대가 공산화되면서 독일 전역에서 실시하려던 선거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를 통해 소련은 서진하려는 야욕을 분명히 드러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 봉쇄의 강도를 높였고 군사 지정학 게임의 판도 전체를 바꿔 베트남 전쟁에서 실추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했다. 충격요법을 사용해 금태환을 중단했으나 어쨌든 달러 체제의 해체에 따른 글로벌 금융 붕괴를 막았다. 오늘날 페트로달러로 널리 알려진 방법,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특수한 관계를 맺는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대금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는 식으로 달러의 지위를 유지 격상한 것도 닉슨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대통령과 관련 당직자 몇몇만이 알고 있어야 했다. 지정학이야말로 바꿀 수 없는 한 나라의 운명이라는 말이 있다. 개인은 이유 때문에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이사할 수 있지만 국가는 이주가 불가능하다. 지정학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지만 어떤 나라와 이웃하는지가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지정학은 한 민족이나 나라의 숙명적인 도전이다. 트럼프 현상, 즉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호응을 얻은 것은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일에 미국 국민이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대변한다. 미국에는 이상주의만큼이나 뚜렷한 정치적 흐름이 있는데 바로 고립주의다. 고립주의는 세계에 대한 개입 이후 뒤따라 목소리가 커지곤 한다.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고립주의가 미국을 휩쓸었다. 그 결과 영국 태생의 미국 시인인 위스턴 오든이 저급하고 불성실한 10년이라고 지칭한 1930년대를 보내면서 유럽과 세계는 다시 진창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지브롤터 해협, 수에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이 유라시아의 대표적인 급소이다. 해양 세력은 거대한 교통로로서 바다라는 공유재를 확보하는 데 깊은 이해관계를 갖는다.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이동하는 토큰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통칭해서 CBDC라고 한다. 미국이 달러 CBDC를 만들어 발행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는 그날부터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일단 비트코인과 CBDC의 차이를 정확히 모른다.
CBDC는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을 정해놓지 않았고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공개된 분산 장부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중앙은행들이 발행량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통제불능한 돈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통제하려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조작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상주의에 대한 열망이 낳은 망상에 가까운 낙관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학이 수학을 즐겨 사용한다고 해서 수학처럼 연역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 그 예시가 바로 전쟁 이후 한동안 경제학자들이 달러화 부족 이론이라는 틀린 가설을 신뢰한 것이다. 전쟁 직후 미국의 당국자들은 동맹들이 달러화 부족에 시달린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1950년대까지 서유럽은 달러 부족 현상에 시달렸다. 각국 통화를 달러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의 양해 아래 유럽 국가들은 서로 달러 결제를 장부로 대신하는 체제를 운영했다. 미국은 마셜 플랜과 해외 주둔 군사비 지출로 달러를 국외로 유출했다. 1950년대에만 약 248억 달러가 군사비로 해외에 지출되었다. 무상공여와 차관의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들의 해외여행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지출로 25억 달러, 해외 직접 투자 용도로 112억 달러가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갔다. 이렇게 나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재순환되었다. 미국의 무역 흑자는 113억 달러였고 과거로부터 누적된 해외 직접 투자의 이익은 100억 달러였다. 미국이 달러를 쓸수록 유럽은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미국은 자금의 대여 공여에서는 적자를 기록하는 대신 무역이나 직접 투자 수익에서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중국도 미국의 도움으로 개방 정책에 성공했다. 중국이야말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기적을 일군 거대한 국가다. 1910년 미국 국무장관 시절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안에서 경이적인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다라며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라는 개념을 웃어넘길 정도였다. 그런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변경자를 자임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이었다. 중국도 처음에는 미국에 협조적이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흑자를 쌓으며 서독과 일본처럼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 달러를 환원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다. 중국은 미국채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달러 가치를 내리면 막대한 외화 자산이 훼손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달러 자산을 쌓는 대신 자원의 수송로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군사적 야심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계관 아래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사사건건 도전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번영하는 강대국들 간의 공조법칙에서 이탈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세계 체제의 격변은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로마에서 황제는 민중파의 지지를 얻어 귀족들을 제압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역사적 흐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규율과 법적 통치를 중시하는 귀족들의 공화정과
분배적 정의를 요구하는 민중파의 적대적 대치 상태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건의체로서 귀족 가문들을 적절히 제압하며 민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위 귀족 가문에 의한 영속적인 지배 형태가 유일한 타협점이었으며 그것이 황제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라는 독특한 캐릭터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을 넘어서 세계 체제를 지탱하는 미국을 이끄는 엘리트들과 세계화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평균적인 미국인들, 즉 세계 체제가 미국인들에게 야기한 구조적인 부조화로 인해 발생한 정치 내전일 가능성이 크다. 조지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에서 미국의 정치 내전을 세계화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술 관료들과 정통적인 미국의 산업을 상징하는 백인 산업 근로자 계층 간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그의 말대로 이러한 갈등이 구조적인 대립이라면 구조 변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일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발휘하려면 일단 자신의 서쪽 항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일이다. 미국 없이 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이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항로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했을 때 미국의 선택지가 바로 중국의 서쪽 항로를 봉쇄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은 100일 정도라고 한다. 이것이 에너지와 식량 모두 자급하지 못하는 중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산업구조가 중국 지도부의 모델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지도부는 사회구조를 변경하면서까지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들에게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발전이 국민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과 사회에 대한 정부 통제를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중국 지도부들은 아마도 경제 발전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60%가 넘는 수출입 비중으로 볼 때 보편 질서의 몰락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피터 자이하는 미국 없는 유라시아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추락할 나라들을 나열할 때 한국을 앞에 두었다. 한국이 세계 체제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뜻이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 세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항행의 자유를 위한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한국에는 최적화된 상태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달러 특권을 없애라고 말할 때 그들은 미국이 공해상의 안전을 위해 무한 연구 동력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한국에 이르는 운송로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만한 힘을 투영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세상을 상상하는 셈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저서 땅과 바다에서 해양민족과 육지민족은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각각 다른 각각의 종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온 세상을 연결한 바다에서 바라보는 육지란 이 연결을 종종 단절하는 매듭들이고 배후지를 가진 해안선들이다. 만약 서해, 남해, 동해에 한국해라는 이름을 붙일 존재가 있다면 그건 서태평양을 세계 바다에 연결된 하나의 넓은 구역으로 바라보는 대양 세력일 것이다. 서해, 남해, 동해는 대양 세력의 시각에서 보면
타이완을 꼭지점으로 일본 열도를 따라 위로 점점이 선을 이어 V자를 만들 수 있는 좁은 바다 골목이다. 이 V자 골목, 즉 작은 지중해의 대항 세력의 구축함과 항공모함 잠수함, 초계기가 접근하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해안이 바로 V자로 크게 튀어나온 육지인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 V자를 한국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일단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손쉽게 자본을 끌어오거나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 되면 중국 당국은 환율을 조작하기 어려워진다. 즉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억제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 국민들이 가치가 절하된 위안화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하려 한다면 중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보다 비싸질 것이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비트코인이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로 대거 이동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의 외화 자산이 유출된다. 이미 중국은 백만장자들과 억만장자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나라다. 매년 30에서 60%의 부자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 2008년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값비싼 투자 이민 비자의 68%를 중국인들이 받았다. 중국에서 부자들이 손쉽게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게 되면 국내에 투자할 돈이 줄어드는 경제적 여파 이외에 정치적 문제도 발생한다. 중국 공산당의 사회통제수단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각 정부에 의해 비트코인이 금지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회의론자들은 지정학적으로는 이상주의자들이다. 이상주의자들은 미국 국민들이 세계 관여에 지쳤더라도 세계 관여를 계속 추진할 엘리트들을 뽑아줄 것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느려 터진 화물선들이 보트에 기관총을 매단 해적들의 방해 없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저렴하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믿든지 그도 아니면 국민국가의 정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그 안건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셈이다. 지정학의 시대란 솔직히 말하면 지리 때문에 세계의 통합이 깨지는 시대를 가리키지만 대중이 너무 놀랄까봐 지식인들이 엄선한 어휘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무질서가 보편질서를 압도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자기가 사는 곳에 지정학적 위기가 닥치면 많은 가장이 가족들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안전한 나라에 머물기를 바랄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폴란드 국경지대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향했던 세계인의 자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사 자비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가치물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가치는 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